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또 주를 이루는데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아주 좋은 그런 무기 체계를 지금 기증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 관련한 자산이 이미 대부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살짝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당국자들 좀 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최강의 전차 T-14 아르마타가 드디어 전장에 투입되었다라고 러시아가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지,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제가 T-14 아르마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군의 수송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T-72 전차를 내던지고 사라져버렸다라는 콩가루 상황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의 첫 항모 아나돌로함이 흑해에 진입해서 무력 시위를 시작했는데 어떤 상태인지 또 왜 이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사일이나 전차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서 미사일이나 전차를 떨어뜨리는 사고는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인도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전차를 떨어뜨린 트레일러 기사는 이 전차가 도로에 떨어진 것을 몰랐는지 고속도로 한복판에 전차를 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직전 육군참모총장이 중국제 장비들의 불량을 폭로한 직후에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SH-15 155mm 차륜형 곡사포 56문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300문을 발주해 2차분을 받은 것인데 과연 이 자주포는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주가 최근 발표한 전략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겠다는 일명 호주판 A2AD 전략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전투함 대신 소형 함에 집중하고 지난 정부 때부터 미국과 논의하던 B-21 스텔스 폭격기 도입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의 T-50을 잡겠다고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 후어젯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적인 성능 목표를 T-50에 근접한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T-50보다 20년 늦게 시작한 기종의 목표 성능을 T-50이 20년 전에 구현한 수준으로 잡고 도대체 어떻게 T-50을 잡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국산 무기를 이용한 국뽕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주 취역한 세계 최초의 다목적 드론 항공모함 아나돌루함을 분쟁 해역인 흑해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 제해권을 확보한 아나돌루의 모습에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데 저러다가 흑해 곳곳에 떠다니는 기뢰를 만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동영상 일부 캡처한 건데요. 동영상 봤는데 뭐 그냥 전차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차량이 막혀서 아비규환이 나 있는 고속도로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전차 싣고 가는 트레일러 가끔 볼 수 있죠. 그리고 전방지에 가면 뭐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커브 틀다가 또는 뭐 결속을 제대로 안 했는지 하여튼 전차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뒤집어진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내려 앉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기사가 이 40여 톤짜리 전차가 이 뒤에 싣고 가다가 짐인데 그게 사라졌다. 그럼 뭔가 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쿵 하든지, 또는 이 트레일러가 50톤 가까운 이런 전차를 싣고 가다가 갑자기 화물이 사라져 버렸으면 차가 갑자기 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는데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 인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면 인도도 조금 뭔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있지 않은가, 또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은 사회 시스템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파키스탄이 직전 참모총장이 중국제 무기 전차도 태반에 못 쓴다 라고 극딜을 했는데, 자기가 친중 선봉에 서 있었으면서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중국판 세자르, 프랑스의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죠. 트럭형 자주포. 그게 중국판인데 그거 300문 주문했고
그중에 56문 2차분이 들어왔다 라는 건데 이거 뭐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중국이 이 둥랑 지역이라든지 카라코룸 산맥 지역이라든지 이 히말라야나 카라코룸 이 지역의 인도와의 분쟁 지역에 이 포를 배치를 한 걸 보고 파키스탄이 그럼 우리도 배치해야지 하고는 300문을 샀다는 겁니다. 중국군은 한 700문 배치를 해놓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겠는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자, 호주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호주가 우리는 국제 질서에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라고 국민적인 합의가 된다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6.25 때 한국을 도와주었듯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글로벌 리더 국가다라고 인정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미국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미국하고 같이 하려면은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그 선봉장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면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대는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호주의 이 지도부는 친중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 정부가 맺어놓았던 이런 그동안의 방위 전략 다 틀렸다. 우리 안 한다. 그래서 군함도 소형함으로 가고 왜 대형함하면 야 남중국해로 좀 와 할 수 있으니까 소형함하면 우리 거기까지 못 가. 배가 작아서 안 돼. 그리고 폭격기 하려고 했는데 폭격기 필요 없어. 그냥 전투기에다가 대한미사일 달면 되지 뭐. 그래서 연안방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친중 행위 그리고 반중은 하지 않겠다라는 방위 전략의 선언을 해버렸는데 정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대처하겠다라고 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가 후어젯 이거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제시했다가 원래 이게 올 12월 달에 첫 비행을 하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뭐 페이퍼 플랜 갖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는 이제 탈락을 시켜버렸죠. 그리고는 우리 FA50을 결정을 했는데 이 후어젯을 원래 12월 달에 비행해야 되는 걸 지금 비행을 시킨 겁니다. 왜? 다다음 주에 선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도에 따라서 탁월한 영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늘에서 또 바다에서 땅에서 뭐 정말 첨단 무기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튀르키예 만세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선에 도움받기 위해서 후어젯 비행을 성공했다. 타겟은 T-50입니다. 그리고 FA-5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T-50, FA-50은 20년 전에 만들었죠. 그런데 엔진도 똑같아요. F404 엔진. 그리고 속도도 마하 1.4. 아마 마하 1.4짜리의 이 훈련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FA-50처럼 경전투기까지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FA-50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우리 FA-50은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계속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두 걸음 뒤에서 쫓아오겠다는 말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터키, 튀르키예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날개가 좀 작아요. 주익이 작고 뒤에 미익이 큽니다. 좀 기형적인 형상 같은데 제가 뭐 항공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형상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없겠지만 엔진 그리고 이 메커니즘 이걸 봤을 때 20년 전 우리 T-50이다. 그런데 우리는 20년 동안 발전했죠. 자, 아나돌로 함을 이렇게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시켜서 흑해로 진입시켜서 흑해 급파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급파했다. 뭔가 좀 큰일이 아니 지금 큰일은 1년 전에 났는데 이제서야 급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락터르 무인기 그리고 헬기 이런 거 실어가지고 이제 흑해 급파했다. 뭔가 자기네들이 조종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왜? 에르도안은 위대하니까 21세기 술탄 오스만 투르크를 재건한 술탄이니까 라고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는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지금 이 나토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여행경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놔도 40% 넘게 또 지지하고 있는 게 참 희한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흑해에 보냈다라고 또 선전을 하는데 이게 또 뭐 아까 후어젯처럼 다다음 주에 대선하니까 그 대선을 위한 홍보전 아니겠습니까? 에르도안 님이 이렇게 21세기 술탄마저 이 지역을 완전히 지금 뭐 통제하는 조정
자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흑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보스포러스 해협을 튀르키예가. 그래서 러시아가 개전 초에 뿌려놓았던 기뢰들이 해류를 따라서 자꾸 지금 돌고 있죠. 그걸 얘가 지금 접촉해버리면 어떠냐. 대박 사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은 안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괜히 좀 웃음이 나오네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겨냥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5월 초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요격 기능은 없는 순수 조기 경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우크라이나군 민간인 사상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장비들로 구성된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5월 중에 우크라이나 키우부터 시범 배치될 것이라고 디펜스 포스트가 현지 시각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기 경보 시스템 배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폴란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장 특화형 조기 경보 시스템 공급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최근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들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량하고 이를 키우부터 시범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시스템은 방공작전용이 아닌 순수 조기 경보 용도인데요.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가 연동된 복합 센서가 원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식별하고 해당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재원 등을 빠르게 계산해 예상 탄착 지점을 몇 초 안에 산출해 탄착 지점 일대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전파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보 시스템은 공습 경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휴대전화로도 전송되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이 시스템을 키우에서 시범 운용한 뒤 다른 대도시에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기 경보 시스템 제공으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협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늦게나마 우크라이나에 가게 된 이러한 장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이런 드론이나 박격포, 로켓 이런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대비하는 무기체계들이 아주 발전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언돔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미사일 또는 로켓 조기 경보 시스템이 또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재난 문자 같은 거 오듯이 그런 식으로 삑삑 하면서 이제 휴대폰에 문자가 오는 거죠. 어느 지점에 당신이 있는 이 지점에 미사일 낙탄 우려가 있다. 빨리 대피하라. 그럼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오늘도 이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으로 포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포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전 영역에 걸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시스템을 공급해 주진 않지만 인도주의적으로 민간인이 좀 덜 다치게, 덜 희생당하게 이런 건 배치해 주겠다. 저는 생각이 아마 이 그린파인 레이더 같아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여기에다가 뭔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미사일이 온다? 또는 로켓이 온다? 그러면 이 탄도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좀 쏘고 나면 좀 날아오다 보면 이게 어디 떨어지겠다. 이런 거 다 대충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해당 지역의 휴대폰에다가 자동으로 그냥 문자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위험하다. 대피하라. 이런 문자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 그린파인 레이더 4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뭔가 접목을 해서 우리도 사전에 큰 사고 발생하고 그래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 말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많은 미사일과 로켓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스라엘 거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이와 유사한 궤변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최강의 전차 T-14 아르마타가 전투에 투입되었지만 전투는 하지는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최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각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알려지지 않은 위치에서 T-14 전차가 실전 투입된 것이 확인됐다 라면서도 해당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아직 공격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지만 공격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 궤변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관영 매체의 이 궤변을 아르마타 전차의 성능과 연관지어 해석해냈습니다. 친러 오신트와 밀 블로거들은 T-14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해 가시거리박 표적을 간접 타격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125mm 주포에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곡사 사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T-14 전차는 오랫동안 T-72와 T-80, T-90 계열 전차에서 주력 전차포로 사용된 2A46보다 훨씬 강력해진 최신형 2A82 1M 125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주포가 기존 2A46 최신 버전보다 정확도와 위력이 20% 이상 증가했고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12km 밖 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신 차세대 전차의 손실을 두려워한 러시아가 T-14 전차를 공세 전력으로 운용하는 대신 원거리에서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만 쏘고 이탈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 어느 전장에서도 T-14 전차와 교전했거나 목격했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러시아 측의 주장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는 전투 중량이 53톤으로 최근 등장한 전차들 가운데서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요. 외형상 방어력이 대단히 약해 보이는 이 전차, 러시아 입장에서도 최전선에 투입하기는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T-14 아르마타 전차, 러시아가 이걸 가지고 그냥 러시아 군을 도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허관을 퍼지고 이래서 시제차 한 30대 만들고 T-90M으로 그냥 뭐 주력 전차를 바꿨죠. 그래서 이건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의 전차인데 전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제 차량으로 만든 것도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도 가니까 뭐 시제 차량이야 뭐냐 갖고 와 해가지고 지금 전장에 갔다라는 건데 그게 처음 전장에 공격 작전에 투입됐다. 그러나 공격은 하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법상 안 맞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T-14 전차는 굉장히 취약한 방어력으로 보입니다. 일단 측면 방어력, 차체 방어력은 괜찮아 보여요. 측면 방어력은 뭐 보시다시피 장갑이 사이드 스커트 장갑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뭐 한 20cm 이상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날아오는 어떤 적탄에 대해서는 또는 로켓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전면 방어력도 장갑이 꽤 두꺼워 보입니다. 문제는 포탑이에요. 포탑이 무인 포탑이기 때문에 여기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뭐 방어력이 좀 약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관측창 이 어마어마한 관측창 이거 들어가면 뭐 내부에 엄청난 어떤 그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맞으면 숭숭 뚫려가지고 내부에 이 작전 능력을 상실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포탑에 안 타고 차체에 다 타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겠지만 포탑이 맞아버리면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 전투불능에 잘 빠지게 될 정도로 취약하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자 T-90 전차 지금 이 열병식 하고 있는 걸 위성으로 찍은 걸 확대한 건데요. 이 T-90 전차 그리고 T-14 아르마타 전차 얼마나 지금 차이가 큽니까? 덩치가. 와 보면 이 전면 방어력 꽤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두꺼운 장갑으로 전면이 지금 방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덩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게가 5톤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3톤. 우리 K2 흑표보다 더 가벼워요. K2 흑표 기본형보다 가벼워요. 우리 기본형이 55톤이니까.
53톤이면 우리 K1A1, K1A2 요거보다 약간 무거운데 이렇게 큰 덩치에 53톤밖에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방어력이 거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장에 투입돼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구형 전차에게 맞아서 깨지는 거 보면 이건 뭐 굴욕이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서방 세계들이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장에 전차를 투입하는 것을 좀 주저주저하고 지원해주는 걸 주저주저 했는데 이 러시아도 더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큰데 5톤 차이밖에 안 나니까 들어가면 그냥 맞는다. 근데 차체는 방어력 좀 괜찮아 보이고 포탑이 워낙 지금 방어력이 약해 보여서 그냥 전투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사용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T-14 아르마타 전차, 푸틴이 직접 자랑한 아르마타 전차. 오늘도 까보로의 한 편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